윤석열 한동훈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네. 진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지가 죽어요. 그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모발 날린 사진 뭐 이런 거 하고 뭐 무슨 뭐 뽕보라 뭐 하는 거 작가님이 뭐 더 나빠요 지금. 윤석열의 검찰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과 자신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대놓고 못하게. 오늘도 거부권 발동. 아니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뻔뻔함이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생존. 네. 잊지 마세요. 보수의 생존.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수사해서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들을 사면 복권해 줍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취직시켜줘. 그리고 같이 일해. 와 이거는 왜 그래? 그게 통 큰 지도자지.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나는 관대하다. 나는 통이 크다. 아 그거예요? 이거예요. 아 그거로 보입니까? 그럼요. 주관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가 뜬금 모자라는 보는 거지만 그리고 반면 자신과 경쟁하는 정치적 세력은 그야말로 진짜 반복적으로 아니 어떻게 한 사건을 갖고 징해. 그 사건으로 3번을 기소합니까? 심각한 거. 아니 나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배운 도둑질이죠. 아. 배운 도둑질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할 그리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이런 상황을 이제 문제 삼으면 점잖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방송에 나타나서 그런 거 비판하면 무지성인 것처럼 또 비난합니다. 누구야? 그 점잖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어떻게 사법부를 비판합니까? 아니 뭐 이재명 빠돌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해요. 아 이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아 존중한다는 네, 게 사법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법 시험 하신 분이 얘기 좀 어떻게 하는 게 재판은 사법부를 니네가 하는 거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니네가 잘하도록 지켜보겠다. 이게 존중이죠. 그래서 그거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너네가 책임져라 하고 비판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고 국회를 받아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뭐 뽑아 놓을 테니까 가서 열심히 해라. 그래 니네들이 법률안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해서 토론해서 만든 것까지 우리가 인정해 준다. 네. 잘못 만들면 너는 다음 선거 때 죽는 거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존중이라는 말을 결과에 대한 무책임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남용하고 있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출된 권력을 심판하면서 그게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역사적 책무나 사명인 것처럼 하면서 과시하고 그 오히려 나대는 경향이 지금 생긴 거죠. 네. 그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이제 검사 쿠데타 정권이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법부를 존중 안 할 방법이 있어요? 안 할 방법도 아니 없지. 판결이 나오면 네. 그냥 집행하는 거잖아. 네, 그거대로 그거를 뭐 따라가는 건데. 거부할 수 있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거부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존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어제 용해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 표현은 적절하다고 봐요. 잘한 판결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네. 문제 있는 판결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판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나를 욕하는 거야 이렇게 억하심정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법정 바깥의 일에 대해서는 판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대선 경쟁자이자 차기 가장 독보적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를 5건을 기소를 했어. 이제 재판에 5군데 끌려다녀요. 네. 네. 그러니까 곱하기 3하면 15번이야. 한 인간을 5건을 별개로 다 기소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법정을 드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고 합니다. 네. 그거를 방어하려면 변호사를 수십 명을 써야 되는데 와. 이게 무슨 재벌 2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을 파탄 상태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판사들은 눈을 감고 있어.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네. 그 자기는 그냥 검사가 기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무슨 컴퓨터로 배정한대. 그것도 참. 근데 왜 같은 사람이 계속. 그것도 확률적으로 3%라도 가능해요. 로또 1등 당첨자도 나오잖아, 나오기는 여하튼. 근데 판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는 자기 법정에 기소되어서 온 형사피고인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그 일만 하는데 왜 나보고 뭐 정의구현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항변해요. 실제로.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엊그제 민들레에 올라온 유시민
작가님 칼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진짜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판사가 연락을 해서 열받은 유 작가님께서 그들의 마인드를 이렇게 지금 낱낱이 알려주시면서 일침을 가하신 것이다라고 느꼈는데 오늘 뵙고 보니까 아니다. 그냥 내가 걔네 입장에서 빙의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썼다. 네. 이게 사실은 유시민 작가님의 해안이고 통찰인 건데 실제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슬픈 일은 국민들은 시민들은 그걸 보면서 유 작가님이 왜 이걸 쓰셨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판사들은 그 생각을 못 합니다. 장담하는데 그거 딱 보면서 유 장관님도 다 아시면서 우리한테 그랬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알 거 다 아네. 그래. 다 알면서 왜 방송 나가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럴 거야. 저렇게 다 알면서 나가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네, 이 못 보신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유시민 작가가 판사의 빙의를 해가지고 네. 가상의 판사 생각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잘 썼어요. 물론 막 진짜 화가 날 겁니다. 진짜 판사가 쓴 편지가 아니에요. 예, 가상입니다. 댓글에 보면 진짜 욕 나오는데 글은 잘 쓰네 이 판사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실제 메일이 아니고 제가 지어낸 얘기라고 뒤에 그 네. 사족을 붙여놨는데 근데 진짜 판사한테 네 생각, 네 입장을 쓰라고 하면 저렇게 썼을 거니까. 근데 정말로 이걸 그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재판 결과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유죄가 나와. 썼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저 판사 저것도 국민의힘이네 이렇게 이제 비판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저것도 민주당이네. 저 빨갱이네 판사. 이렇게 딱 비판하고 말아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 절망적이야. 그렇죠. 판사는 나름대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는 왜, 법대로했다. 왜 우리를 자꾸 보수적이라고 얘기해? 야, 우리 이명박도 잡아놓았던 사람들이잖아. 어? 왜 너네 마음에 안 들면 맨날 그렇게 우리 욕하냐? 우리 이명박도 잡아넣었잖아. 박근혜도 잡아넣고 박근혜도 잡아넣었잖아. 전두환 노태우도 잡아놨어요. 그리고 뭐 기소 많이 한다? 야, 우리가 기소한 거 아니잖아. 그렇지. 검찰이 한 거잖아. 맞아. 기소는 검찰이. 왜 우리를 욕하냐? 검찰을 욕해야지. 너무 진짜 판사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떠한 비판을 해도 판사는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못 알아먹는구나. 나는 그런 절망을 했는데요. 저기 판사뿐만 아니라 법 기술자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죠. 어. 검찰도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니들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안 하느냐. 참여정부 때 다 했는데 검찰만 안 했잖아요. 그때 저것들이 한 얘기가 그거야. 우리는 고문하거나 간첩 조작한 적이 없다.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해온 거, 경찰이 그렇게 해온 거 우리는 기소했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한 적이 없다. 판사가 한 거다. 저봐.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한 거지. 이런 소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저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때 했던 게 예전에 잘못됐던 그 독재 정부 시절의 판결들을 자료집으로 간행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실명으로 쓴 소위 정찰제 판결이 됐건 뭐가 됐건 그대로 보관해서 모아서 자료로 남기자.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악을 쓰면서 덤빕니다. 그거를 만들지 말라고는 못해. 한 짓이 있으니까. 이름 빼달라고. 내 이름은 판사 이름을 지워줘야 될 거 아니야. 어머나. 아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해놓고 지들이 시스템에서 그걸 써놓고 왜 이름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말해야지 지가 말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변명은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 작가님 앞에서 이 말씀드려서 좀 그렇게 하긴 한데 나치가 끝나고 나서 판사들을 왜 처벌하고 사형까지 시켰느냐. 그때 동일한 논리로 반론을 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학살하고 이런 사람들, 아돌프 아이만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법대로 맞아. 했을 뿐이다. 다 법에 근거가 있다. 나는 성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너네는 생각을 안 한 죄가 있다. 이 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그러니까 이번 재판도 결과를 보시면 생각을 안 한 티가 너무 역력하잖아요. 그리고 아니야 생각했어.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내가 그 칼럼에 쓴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징역 1년 집행유예인가? 네, 집행유예 2년을 집행유예. 줬잖아요.
한성진 판사가 그걸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선고를 했을까를 기초적인 생각. 제가 예. 물론 그 사건만 가지고 이 칼럼을 쓴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그 판사였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이런 판결까지 갈 수 있을까를 네. 생각해 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판사의 역할, 형사법정의 본질 이것부터 쭉 시작해서 형사재판의 구조 그리고 유죄 무죄를 판별하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쭉 해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고방식의 패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적은 거고요. 살아온 배경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살아온 배경. 네. 판사가 꾸미셨나? 너무 잘. 아, 너무 잘 알아. 나도 놀랬어.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빌보드 또 1위까지 했나? 아파트? 그 로제하고 아파트. 아파트. 브루노 마스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지가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스타트 해갖고 이제 노래를 네. 시작하잖아. 네. 이게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일종의 아파트 게임 같은 거. 복불복. 그러니까 어떤 판사 맞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똑같은 사건도 180도 바뀌어요. 아. 예컨대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완전 무죄였거든요. 그게 쟁점 3개를 해놓고 첫 번째 돈을 일단 받았냐. 그러면 돈을 왜 받았냐. 뭐 돈을 받고 나서 대가로 뭘 했냐.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돈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증명이 없는 사건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은 논하지 않는다. 아. 이게 1심 판결이었어요. 네네네네. 2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했고 아. 대법원 가서 전부 유죄가 됐어요. 아. 그때 그 재판에서 보면 돈을 언제 줬는지가 특정 안 됐습니다. 뭐 모월경. 아니 범죄의 육하원칙도 안 지켜지는 공소장을 그냥 판결로 다 받아준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유죄가 돼요? 근데? 핵심은 네.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문제 추정의 원칙이. 예,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게 지켜지면 보수적인 판사, 진보적인 판사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아파트 게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판사는 원래 직업이 그래. 4명은 보수, 1명은 진보야. 그러니까 아파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갖고 17층 이렇게 하면 확률 20%로 무죄, 확률 80%로 유죄예요. 이 아파트 게임이 어디 걸리냐에 따라서 네. 일부러 뭐 누구한테 특정 판사한테 사건을 배당하고 이렇게 안 해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많은 기소를 하는 이유가 조국 재판 때도 그랬고 기소 때도 이재명 기소도 마찬가지인데 아, 잘만 걸리면. 하나만 걸리면 내가 이거를 황새의 사냥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황새가 눈이 나빠요. 그리고 우리 검찰도 눈이 나빠.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막 그러잖아. 귀도 어두워. 귀도 어두워. 막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잘 구분 못해. 이런 검찰이 사냥을 하는 거야. 그 어떻게 사냥을 황새처럼 하는 거지. 황새는 되게 멸종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논바닥 같은 데서 대충 쑤시는 거야. 한 10번 쪼는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오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십 건을 기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범죄 사실 수십 개를 조국 때도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은 아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건을 기소해서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면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건을 기소를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 검사들의 수법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매번 성공해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 성공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8대2 비율로 아파트 게임에서 승패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이번 한 건 1심에서 그러니까 15번 게임을 해야 돼. 15번 다 이겨야지만 5건 기소해. 3심까지 곱하기 3. 15번 게임을 해서 15번을 다 이겨야만 네.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지면은 죽는 그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 검사들과 윤석열은 이 게임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고 비난 욕을 먹어가면서 5번째 또 기소했잖아요. 네, 또 했어 이번에. 이거 정말 아.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판사가 왕처럼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간섭하면 사법농단이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 게임이라는 거예요. 탄핵도 못해요. 탄핵해봤자 같은 법관들이잖아요. 헌법재판관들. 다 기각할 거예요. 복불복이라는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보충하자면 변호사 생활 해봤으니까 변호사들이요 판사를 해보고 변호사가 된 사람 검사를 해보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호사 업계에 딱 들어오면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은 이거는 윤석열 검사가 변호사 할 때도 똑같이 느꼈고 다시 검사가 돼서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검사들은 왜 이렇게 사건을 그림을 그려놓고 다른 얘기는 듣지 않고 그거에만 맞출
잡아주려고 쫓아가는지 참 답답하실 겁니다. 윤석열이 자기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검사들이 그렇더래. 그걸 나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진짜? 그러고 자기가 검사가 돼가지고 또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해. 저한테. 와 진짜. 생존. 네, 그 정도예요. 생존. 예. 모든 기준이 자기의 생존이야. 모든 와. 검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검사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갈 줄 몰랐다. 이거를 지가 검사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와 보니까 그렇더라. 변호사 돼 보니까 네. 판사들은 말하는 줄 아세요? 재밌네. 나는 법관들이 공유하는 어떤 기준선과 상식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판사 생활을 했었다. 그 나와 보니까 판사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아니 그걸 자기 입으로 안 되니까.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너무 허약하다는 거야 사법 시스템이. 변호사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까 선배님 말씀하시면서 이게 생각났는데 우리는 재판을 이제 그 초임 변호사들한테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이거 한 얘기인데 그냥 재판을 하면 판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는 중간에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당사자는 그냥 시민이고 신앙을 가진 시민이고 그랬을 때 하느님이 천국의 은사를 내려주시면 복을 받는 거고 시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맞는 말씀을 하신 가슴이 거예요. 깍깍 막혀요. 아니 지금 오늘 뭐 국민들 말려 죽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바꿔야죠. 있는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네. 나 진짜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거는 판사 개인의 각성으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판사가 예를 들어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니까 이재명 얘 무조건 유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 비판하는데 네. 이걸 보면 그 사람들은 정파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네. 문제야. 그렇죠. 그게 그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이야. 그 정글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살아남으면 기적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생존이 곧 승리인 싸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존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못하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못하면요. 못하면 그 문제도 얘기해야 되나? 윤석열 한동훈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네. 진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지가 죽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을 어느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 그렇죠. 자기가 피해자기 때문에. 예. 근데 이 피해자가 사망해 버리잖아요. 정치적 사망. 정치적으로. 네. 그러면 용서해 줄 주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아. 복수만 남는 거죠. 당사자는 용서할 수 있어.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사망해 버리고 나면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살인자를 용서 안 해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치 검찰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어떤 형식으로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뒤든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사단이 나든 네. 그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이 멈추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전화번호를 몰라. 바꿔가지고 번호를 바꿔가지고. 멈춰야겠는데 이거 너무 무서워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분명하게 오, 얘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살아남아서 적어도 최소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안 죽고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윤석열은 다소간에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거꾸로 돼서 네.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한다. 그러면 윤석열에게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포함해서 그 패거리들에게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 진짜 일리가 있네요. 그들이 공격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자기네들을 죽일 것 같아서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죽이면 자기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안 죽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살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가야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법정에서 살해당하는 사태가 생기면 그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저 정치검사들과 저 정치검사들을 시켜서 칼질하고 있는 윤석열 등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이거. 가만 내버두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로 그대로 해주자는 주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고 나서 윤석열이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을 그대로 해주자. 조국에게 한 것 모든 거를 인생을 탈탈 털어서 수십 건을 기소하자. 이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려면 검찰 개혁을 그 전에 하면 안 돼요.
검찰이 해야 되니까. 예, 그거를. 지금처럼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권 바꾸고 나서 그 일을 할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그 밑에 그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발동해서 칼질 잘하는 사람을 전국에서 불러 모으고 와. 그렇게 해서 그냥 찌르기만 하고 비틀지는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찔러서 비틀어라. 이렇게 오다를 줘서 지금 한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 그럼 걔네 중에 또 윤석열 탄생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복수심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하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럼 두 번째 대안은 또 윤석열 나타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자.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해 놓게 되면 혹시라도 경찰을 시켜서 야 수사해 하더라도 검찰에서 우리는 기소 못해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럼 윤석열이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지금 정치 검찰은 없는 걸 만들어서 공격하잖아요. 예. 근데 이미 드러나서 범죄의 혐의가 다 드러나서 문제가 된 것들은 누구도 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 하는 거고 지금처럼 검찰의 칼을 마음대로 정권이 쓸 수 있는 제도를 그냥 유지를 하게 되면 네. 이걸 가동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첫 번째 방안은 끝도 없는 그 수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전자가 시원하긴 할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이건 반복일 것 같아요. 후자로 가면 분이 덜 풀리겠지. 아 그럴 수는 있겠죠. 둘 중에 어느 걸 하느냐는 전자는 반복이야. 그러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나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하면 법정에서 그러면 1번만 남아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겠죠. 그거는 대중적으로 분노가 솟구치고 그 욕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정치인도 그 앞에서 화해를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죽겠죠. 그치. 네. 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사태들이 왕왕 생기고 네. 그 사회가 아주 그냥 구렁텅이로 맞아요. 굴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 안 돼. 아파요.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가 비극이야. 그렇죠. 원튼 원치 않던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럼 판사들이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의 판결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이 사건이 어떻게 왜 기소가 되었고 기소가 된 정치적 동기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으면 네. 아이 우리 사법부를 믿어야지. 그때는 그런 원칙이 지켜주는 사법부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번 글에도 썼지만 3,200여 명의 왕과 법정에서는 왕처럼 행동하는 판사들만 존재해요. 사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이 조건에서 어떤 판사 하나가 마음 먹고 혹은 대부분의 소부 하나에 있는 어떤 며칠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줘버렸다.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한동훈 대표가 들으면 또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하는데 겁박한다. 누구도 판사들을 겁박하지 못해. 판사들은 전혀 겁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얘기하겠지. 유시민이 또 사법부 겁박한다. 아니 그리고 시민아, 판사는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무슨 뭐 정치적으로 그런 거를 왜 고려하니 시민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동훈아, 너 내 글 읽어봐. 약간 요새 이제 하도 뉴스들이 어지러우니까 자기 전에 씻을 때 항상 귀를 씻어요. 오늘 이런 이 더러운 얘기들을. 그리고 이제 공론의 장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에 뭐 이게 진보 보수 패널 들나가서 떠들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국민의힘 쪽 패널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네. 그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고 그건을 서슴지 않아요. 무슨 직업이 변호사든 무슨 평론가든 무슨 소장이든 할 거 없이. 네. 왜 대부분이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빨리 여사님 저 좀 봐주세요. 그래갖고 자리 받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론의 장을 완전 파괴했어요. 아부의 장으로. 예. 그러니까 비평을 하는데 청취자들이 들으라고 비평하는 게 아니고 권력자가 들으라고 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더러운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맞아. 잘 때 정말 귓바퀴까지 매매 씻고 잡니다, 제가. 진짜 맞는 것 네. 같아.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요. 지금 저는 지금 좀 앞이 잘 안 보인다. 이게.
진짜 오늘 희망을 오늘 방송은 가슴이 너무 썩썩하긴 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어. 가슴 아파요. 진짜 일단은 뭐 좀 오늘 좀 속이 답답한 네. 그런 방송인데 마음 아프고. 쉬운 거부터 좀 제거하자는 마음에서 하나만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 지금 위태위태한데 한동훈 대표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지난번에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껴안고 같이 가면 같이 죽고 윤석열과 차별화하면 지 혼자 죽고 그러는 국면이라고. 네. 근데 이제 실력이 있어도 그럴진데 실력이 없어. 예, 이제 다른 거는 차치하고 이제 그 전에 하나는 꼭 말하고 싶은데 그 수요일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진실의 뚜껑을 덮어놓고 열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한동훈은 덮을 생각하지 말고 진실의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외모만 그 얘기하고. 사진 이렇게 모발 날린 사진 뭐 이런 거 하고 뭐 무슨 뭐 뽕브라 뭐 하는 거 마음이 뭐 더 나빠요 지금. 이런 거 하고 뭐 무슨 뭐 키높이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거 안 돼. 그거는 진짜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대척점에 있는 어떤 그건 안 사건이 돼. 났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정말 야비한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안 물론 돼. 그거 하는 분들은 이 방송 보지도 않겠지만 네,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시위 방식이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윤석열이 등장했을 때부터 그쪽에서 문재인 이재명을 공격한 방식이 그거였어요. 거의 같은 방식이야. 네.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그거와 그 유사한 방식으로 공격해 왔어요. 지금까지.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반면교사라는 유식한 말이잖아. 네. 반면교사. 네. 자신의 거울로 삼아서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 먼저 좀 하고. 근데 뭐 기대는 안 하시죠? 기대를 할 근거는 없죠. 부탁 한번 이제, 하시고. 예, 한동훈 대표는 다른 건 차치하고 게시판 극 사태에 대한 어제 백브리핑 네. 그 얘기만 좀 하면 이건 한동훈 대표의 문제는 우선 틀을 무시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당계의 어떤 당원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이 문제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당대표의 가족 명의로 가족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가족 이름. 예, 가족 명의로 여러 사람이 소위 드루킹 공작과 비슷한 뭐 수동식 드루킹? 예. 그런 걸로 해서 1분, 2분 간격으로 접속을 이어가면서 비슷비슷한 성격의 글들을 계속 올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의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니까 이건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예요. 네. 당대표와 관련해서. 네. 어떤 특정한 당원이 대통령 부부를 까는 글을 썼냐 안 썼냐 그게 누구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선 문제를 엉뚱한 걸로 바꿔놓고 맞아요. 항상 그래. 항상 항상 그래. 그다음에 항상 난 그래. 항상인지는 모르겠어.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항상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렇더라고. 그다음에 팩트. 그러면 그 팔동문이 팩트냐? 그러면 팩트면 그것이 어디서 나온 팩트냐? 이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 안 된다며 본인이 말이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보면 안 된다며. 네. 선관위에서는 그 권한이 당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선 팩트가 불확실해. 팔동훈이라는 팩트 자체가 불확실해. 팩트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지가 팩트라고 주장하는 거지. 논리의 규칙을 지켜야죠. 논리의 규칙을 지켜야지. 왜냐하면 상대방과 어떤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의 규칙이잖아. 네. 근데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팔동훈인지 아닌지를 안다고 그러고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안 한 조건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식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병준 기자가 허수아비 논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잘 보시네. 그게 이제 전형적인 허수아비 논정이거든요. 상대방의 주장을 비틀어서 말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막 까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고 논리를 구축하고 그걸로 남과 대화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다른 때는 늘 그런 일은 몰라. 이번 사안을 보니까 그런 것 같다. 네. 그런 사람이 가면 얼마나 더했어. 하여튼 지 잘못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세상에
저기 한 인권 운동가예요. 엄청나게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하고 생존. 나의 생존만이 중요한 나의 거야. 생존만이 나의 중요해. 생존. 표현의 자유가 목숨 같은 거고 대단한 인권 운동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고 당원의 지인에 민주주의가 대해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루어지는 그 야비한 집회, 그게 평산마을에서 매일매일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아.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뭐라 그랬냐면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표현의 자유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다 수준 이하로 지금 그냥 개판을 만들고 있는 거야 완전히. 근데 결국은 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네.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거야. 진짜. 자, 오늘 아주 전반적으로 좀 뭐 답답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로 입가심 해가지고 제가 좀 낫네요. 그런데 이제 내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침팬지 사회 고블린이라는 네. 그 악독한 수컷 두목이. 네. 알파메일. 아. 걔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랬죠. 그 저는 사실 사회학 이론이나 역사 이론으로는 이 정부의 끝이 어떻게 될지 예측 못 하겠어요. 이제 어떤 느낌은 강하게 드냐 하면 고블린의 최후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 날이 그리 머지 않은 것 같다. 아. 그리고 그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아.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오냐 하면 그 침팬지 고블린 아프리카의 그 케냐인가 거기 국립공원에 있는 침팬지 고블린이 항상 어떤 식으로 권력을 유지를 했냐 하면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개체들의 신체를 훼손할 것 같은 액션을 해서 복종을 시켰잖아요. 네. 권력으로 힘으로. 네. 그렇죠. 근데 침팬지들이 다 복종하는 척을 하다가 어떤 2인자가 도전을 시작해서 결정적인 국면이니까 다 같이 들고 나서 때려 죽였다고. 결국은 진보의 힘으로는 이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 흉물은 그걸 만든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 또는 윤석열 정권을 수립하는 데에 힘을 보탰고 유지하는 데 지금까지 힘을 보탰던 세력 중에 일부가 야당의 탄핵 흐름이라든가 뭐 특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세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기 전까지는 끝이 안 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끝을 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계기로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양상을 거쳐서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아니 박근혜 탄핵 때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아, 박근혜 좋습니다. 탄핵 때도 보수의 일부가 이쪽에 와서 같이 이 정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때 권성동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핵관까지 등 돌리면 끝난 거지. 탄핵소추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랬었죠. 맹활약 할 거였죠. 네, 맹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길게 함께 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뭐좀 희망을 봅니다. 작가님. 마지막 발언에. 네. 그래도 뭐 완전 새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갑자기 뭐 달라지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 하향 나선형으로 모든 일들이 나빠지고 있는 이 상황은 스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멈춰야죠, 일단은. 예, 무엇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실수한 게요. 경제라는 게 뭐 대통령이 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을 뽑았어요. 후보 시절에. 그 결과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1도 신경 안 쓰고 알지도 못해. 네. 그리고 경제는 지금 2년 반째 밑으로만 꼬로박고 있어요. 그냥 상가 공실률은 높아져 가고 있고 수출은 아직도 취임 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고 무역 흑자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경상수지 흑자가 그거는 수출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흑자가 났고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수출이 줄어들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이걸 불황형 흑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가처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이 모든 소득 계층에서 줄어들었고요. 주가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밑으로 맞아요. 깔고 있고요. 그 부동산은 지금 막 경매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게 일종의 종말론적 상황의 초입 부분에 들어간 것 같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수 결손은 작년보다 더 커졌다고 그러고요. 지금 네. 10월까지 이런 조건인데 대통령은 경제가 이제 취임할 때는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는 기지개 켜고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를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지금. 그 결과로 지금 온 국민이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네.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많이 찍었잖아요. 영세 소상공인들도 많이 찍었잖아요. 네. 본인들의 선택을 결과를 보시라고요. 이제는 권기해야 될 때가 왔다. 네. 맞아요. 뭘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맞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존엄을 위해서 이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전에 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야. 떨치고 일어나야 될 때 아니냐. 네. 결국 그런 점을 생존을 중요시 여기는 보수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이기주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뭘까? 유시민 작가님 얘기하는 것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오래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요. 네. 자 보십시오.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